민주당뿐만 아니죠. 네.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국민들도 지금 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지금 재탄핵이 될 수 있을 건지 헌법학자들이나 일부에서는 지금 대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게 판단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무적으로 판단이 필요한데 정말 재탄핵이 될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한덕수 재판관이 지명했던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함상훈 고법부장 판사는 실제 임명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인물인지 이런 부분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격적인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설 뭐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할 것 없이 모든 언론들이 사설로 다 다뤘는데 이 사설 내용 간단히 짚어보는 순서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제 2명의 재판관 지명, 대통령 몫이죠. 대통령 몫은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자리에 있는 어떤 대리권을 갖는 사람, 합법적인 대리권을 갖는데 그에 반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단순한 권한대행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연적 권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하면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두 사람의 재판관을 지명을 하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게 많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드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하나의 명분인 것 같고 명분? 하나의 이유죠. 끌어다 쓰는 어떤 경광부의식 이유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두 사람의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금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그 후임으로 지금 지명을 한 건데 그래 문영배, 이미선 진보로 분류되는 분들 두 분 그리고 김복형, 김형두 그리고 이렇게 김형두 재판관 보수로 분류되는 두 분 그리고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 이렇게 보수로 분류되는 부분 앞서서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저기로 분류되죠. 중도 보수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은혁 재판관은 진보로 분류가 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 구인체제가 되면서 구인체제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해야 되는 상황에서 임명이 되면 7인체제가 되는 거죠. 4월 18일 이후에는 7인체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통령 목 2명 아까 얘기했던 이완규와 그리고 함상훈 이게 보수로 분류되는 분들이 들어가면 보수가 4명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중도 보수가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구성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란 세력의 어떤 헌재 장악 시도다. 이런 어떤 지적들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임명되지 않고 7인 체제로 갔을 경우 7명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은혁 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 이분들과 김형두, 정정미 이렇게 해서 네 분과 그리고 보수로 분류되는 조한창, 정영식 그리고 중도 보수지만 한덕수 탄핵 때 기각일정에서도 그 헌재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파면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런 어떤 시각을 드러냈던 김복형 재판관까지 중도 보수 쪽에서도 보수에 기울어 있다고 평가되는 김복형 재판관까지 하면 어떤 4대 3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대 3의 구조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다. 그러면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하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그렇게 계류 중인데 그게 만약에 넘어가가지고 어떤 4대3 구조 속에서 본다면 탄핵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위적으로 지금 이런 구성을 바꾸기 해 가지고 대통령목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대행은 뭐라 하냐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오롯이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슬기로운 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그냥 한덕수의 그냥 입에서 나온 얘기일 뿐이고요. 실제 어제 민주당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 한덕수가 어떤 명백한 유연행위를 했다. 그래서 권한정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라는 게 어제 민주당 입장이었는데요. 실제 이게 어떻게 작동될지는 뒷부분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가 오버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 두 사람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오더라도 접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사실 접수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그런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는 뒷부분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냐 보면 사실 그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의결이 됐을 때는 세 사람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세 사람의 재판관이 국회의 어떤 선출 재판관들이었거든요.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들.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형식적인 임명권입니다. 예. 실질적인 어떤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기보다는 형식적 임명권인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의 어떤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고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이렇게 이율 배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했었고요. 그 결과 유연이다라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에 임명하지 않은 것은 어떤 유연적인 행위다. 이런 헌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건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 임명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얹어가지고 2명을 더 지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며칠이죠? 오늘부터 보면 55일 뒤에 대통령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사실 그 권한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7인 재판관으로 7인 체제로 쭉 유지되다가 그 권한 행사는 새 대통령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미리 행사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한 행사를 해서 2명을 지명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55일 뒤에 선출되는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가로채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사기 행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헌법재판 구성을 보수재판관을 이렇게 확 늘리는 보수지형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알박기 시도다. 이런 얘기도 어제 이제 지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3조를 보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 체제가 되더라도 현재 어떤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굳이 한덕수가 대통령 몫의 2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한덕수의 어제 그 대통령 몫 지명 행위는 내란의 어떤 지속이다. 친위 쿠데타와 내란의 지속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하자면 이제 그 윤석열은 파면이 됐지만 뒤에서 한덕수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한덕수가 윤석열의 어떤 꼭두각시 이런 행태를 보였다. 그렇지 않으면 이완규가 어떤 사람인데요? 네, 뒷부분에 설명하겠으면 이완규는 윤석열의 거의 40년 지기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동기이고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그리고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고 이런 사람을 한덕수가 그리고 내란죄의 피의자고 지금 현재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몰랐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거는 윤석열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어떤 사정 교감이 있었거나 윤석열의 어떤 지시를 받은 꼭두각시 행태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부분은 설명하겠지만 어떤 뭐 대망설이 나오고는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윤석열과 어떤 사정 교감설 이게 더 크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헌재 장악 시도를 했다. 결국 윤석열의 조정을 받아서 헌재 장악 시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왜 그러면 왜 위헌적이고 이게 왜 형사책임까지 거론되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71조에 보면 대통령이 권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면 한덕수 탄핵 기각 때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었냐면 한덕수가 탄핵될 때는 3분의 2 대통령 권한 대행의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수준에 준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신분상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위원회 어떤 기준으로 탄핵을 해야 되느냐. 근데 민주당은 당시 국회는 국무위원으로 봐가지고 탄핵을 했습니다. 네. 192명인가 되는데 대통령 수준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0명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2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그 당시 한덕수 탄핵 기각결정문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 대행 또는 권한 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의 어떤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권한 대행,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일 뿐이지 어떤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그런 새로운 어떤 대통령이 버금가는 권한 대행의 어떤 그런 어떤 그게 새로이 창설되는 게 아니다. 그때 그래서 말하자면 국무위원회 의결 종족수의 기준으로 탄핵을 해야 된다니 그때 헌재가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을 적용해서 탄핵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한덕수 권한 대행 자체도 그 당시에 3명, 국회 추천 몫의 3명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외부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민주당의 어떤 지적들이 나왔을 때 뭐라 그랬냐면 한덕수는 대통령이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에 그쳐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갖는 그러한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권한 대행으로서는 자제해야 된다. 그런 이유로서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었는데 국회 추천목의 3명의 재판관을 그런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대통령이 권한으로서 임명해야 되는 그 2명에 대해서는 지금 자기가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를 해서 지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를 한 부분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언 그 자체로서도 자신이 대통령 몫의 지명을 2명을 지명하는 행위가 유연적 권한 행사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적 행위를 했다. 이거는 사실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 있죠. 왜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를 해야 되고 지명하기 위해서는 그럼 밑에 사람을 시켜야 되잖아요. 유연행위를 밑에 사람의 유연행위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시절에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할 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회목 추천의 어떤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유연행위다라고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유연이라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헌재가 명확하게 유연이라는 어떤 판단을 해준 상황에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저는 분명하게 공수처라든가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직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한덕수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뭐 추측컨대 두 가지 설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윤석열의 코가 깨어서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으로서 내란 당시 쿠데타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위원으로서 그때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아니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비상계엄에 어떤 방조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한덕수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갔는데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헌재가 기각 이유 없다 증거나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더라도 한덕수의 어떤 그 국무위원 어떤 내란 방조 행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란 특검이 진행되면 다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과 어떤 윤석열의 어떤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덕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국무총리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방조 혐의 이 부분은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특검에서 수사가 되면 어떤 다른 부분들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의 탄핵 헌재가 한덕수의 탄핵안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헌재의 결정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형사재판에서는 수사에서는 달리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망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한덕수의 어떤 그런 대권 욕심 때문에 한덕수가 그런 무리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대망론 그리고 대권론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권 추도세로 나오는데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측근들에게 대권의 어떤 디귿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여전히 대권 국민의힘 후보 추대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꺼지지 않는 불씨다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거나 윤덕수의 어떤 사정 교감에 의한 어떤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라면 사실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나 대통령 몫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재탄핵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민주당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너무도 괘씸하고 이런 어떤 내란 동조 행위라는 게 있지만 지금 굉장히 또 그 한덕수가 지금 처해 있는 권한대행이 처해 있는 자리가 55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지금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어제 한덕수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데 사실 어떤 관세 압박이라든가 이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엄중한 상황에 있어서 이걸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불탄핵으로 한덕수의 재탄핵으로 이걸 다시 한덕수 탄핵안을 상정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탄핵 소추 사유는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 스스로도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 그 행사를 자제해야 된다. 어떤 유연적이라는 명백한 유연적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유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소추 사유는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 소추가 되면 탄핵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하다고도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당시에 딱 인용해야 된다. 그냥 5명이 기각 결정에 참여를 하면서 4명은 유연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파면할 정도의 중대 사유는 아니다. 그리고 기각 중에 그 5명 중에 김복형 재판관 1명은 유연 위법 행위도 아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정계선 진보로 분류되는 정계선 재판관은 이게 파면할 만큼 중대 사유다 이런 주장을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때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이 어땠었냐면 한번 보면 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그래서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인용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런 어떤 정계선 재판관의 시각, 소위 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지금 굉장히 논란을 증폭시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어떤 제자리로 다 찾아가고 있고 윤석열 파면 후에 일상을 회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의 대통령목 재판관 2명을 기습 지명함으로써 어떤 그 논란 증폭과 그리고 헌법적 혼란을 지금 가중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헌법적 논란이죠. 예, 대통령 지명 몫을 국무총리 사실상 국무총리죠. 말이 권한대행이지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있느냐? 이건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들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소추가 된다면 저는 탄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걸 민주당이 이 한덕수 재탄핵까지 할지는 오늘 좀 오늘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부장 판사 이 두 분이 어제 이제 지명이 됐는데 이완규는 어떤 사람이냐? 앞서서 얘기했지만 윤석열의 40년 지기 친구고 대학 동기이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리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그때 이제 채널A 사건 당시에 한동훈 수사에 대해서 이걸 수사 방해, 감찰 방해 이 혐의로 해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 법원의 판단이 이거였습니다. 정직 2개월도 가볍다. 이런 그때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징계 사건 당시에 윤석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이 대학 때 구속 전력이 있는데요.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그 어떤 그 진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돌리다가 대학 때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에 아이러니하게도 5.18 민주화 유공자에 선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이완규 지금
내란 동조 혐의를 받고 있자, 내란의 어떤 동조 내지 내란 방조 의혹을 사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입니다. 네. 이 내란죄 혐의의 피의자와 5.18 민주화 유공자, 이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이러니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2003년 그래서 이 검찰 어떤 개혁을 시도하던 당시에 검찰과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임명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죠. 그때 검사들 10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입니다. 그 당시에 그 검사와의 대화 때 검사들의 어떤 그 도를 넘는, 요즘 말로 하면 선을 넘는 그런 어떤 대화들, 토론들,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자리에서 지금 막 가자는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검사들의 어떤 선을 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어떤 토론 자리 이후에 검사를 검세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 검세라는 그 유행어가 정말 한동안 몇 년을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검세 중에 한 명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네. 지금 2003년 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처럼 그 당시에 기자 생활 했던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검사라고 불렸던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 이완규의 가장 큰 문제는 12월 4일이죠.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리고 내란이 실패한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저항과 그리고 내란에 대한 저항, 이런 걸로 무산된 거죠. 내란이 실패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지금의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지금 말한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4인이 삼청동 안가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청동 안가회동이 왜 주목을 받냐면, 방금 얘기한 분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전 행안부 장관,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 검사 출신이죠. 김주현 민정수석, 검사 출신이죠. 전부 다 이 법조인들입니다. 법률 부분에 다 전문가들이죠.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어떤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으로 어떤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이 돼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요. 실제 작년 12월에 조사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2명 지명은 많은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부분, 이런 명백한 유연행위, 이게 가장 큰 잘못이고요. 두 번째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거기에 지명한 거죠. 네. 사실은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 이게 이완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잘못이 가장 큰 잘못이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이완규라는 사람을 넣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내란 행위에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자체가 이완규 지금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는 그 자체로 보면 한덕수도 내란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어떤, 개헌과 대선 동시 제안들이 나온 다음에 개헌론이 좀 급부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란 종식부터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사실상 거절함으로써 이게 물밑으로 지금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이 개헌 문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들이 나왔죠. 이 내란 세력이 어떤 도피처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그리고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내란 어떤 동조 세력들, 내란 옹호 세력들, 농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과 개헌 문제를 같이 상의를 했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네. 개헌의 어떤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했는데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제 대통령 대통령 권한행사 헌법재판관 지명의 어떤 대통령 권한행사 이런 걸 보면 왜 개헌 논의가 돼서는 지금 안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헌 당연히 어떤 비상계엄 윤석열의 어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제왕적 대통령 권한행사라든가 계엄을 더 어떤 대통령의 어떤 계엄에 대해서 더 요건을 계엄을 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이라든가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어떤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필요성들은 대두가 돼 있는데요. 실제 그 개헌 논의를 지금 국면에서 할 때는 물리적인 시간도 안 되지만 그 개헌 논의 자체가 사실 내란 세력, 내란 동조 세력의 어떤 뒷구멍 도망갈 수 있는 뒷문을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걸 보여주는 게 어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란 행위가 지속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개헌 논의가 되면 이런 어떤 내란 세력 척결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 어떤 사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